안녕하세요. 또 이제 민간 경력자 그 시험 철이 또 돌아왔네요. 전체적으로 2016년 그 민간 경력자 언어 논리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문제 상황을 갖다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참 몇 가지를 갖다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그 언어 논리 쪽에서 주로 이제 논리 게임 영역 같은 것이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2016년에서는 그 논리 게임 영역이 거의 나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저 다른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런 그 논리 게임 영역이 거의 이제 상황 판단 영역으로 거의 다 넘어가 버렸고, 논리 게임에 해당이 되는 이제 유사한 문제들은 주로 이제 명제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언어 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 유형이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계산 문제 같은 문제도 언어 논리 쪽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2016년에는 그 유형 자체가 안 나왔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논리 게임 영역이죠. 왜냐하면 그걸 도입을 잘못했을 때는 문제는 물론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다른 것들로 많이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어려운 그 논리 게임 영역이 즉 거의 명제 판단으로 많이 바뀌었다. 어찌 보면은 PSAT 초반기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민간 경력자는 아니고 그 5급 행정직 그 저기 했었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을 했을 때 주로 명제 판단에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그 명제에 대한 대우, 그 다음에는 역, 그 참과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판단 영역이 이제 중심이 되다가 서서히 그것이 2005년, 6년을 거치면서 7년 정도가 되니까요. 언어 논리 영역에 갑자기 그 어려운 논리 게임에 그 참과 거짓을 벗어난 더 뭐 도둑 잡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수색이라든지 거기에다가 그 숫자 판단까지 하는 또 암호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이제 끼어서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영역이 조금씩 확대가 되다가 결국 한 2015년 요때 이제 정점을 좀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 민간 경력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PSAT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언어 논리가 그런 유형으로 나가고 있다는데 이제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즉 언어 논리 쪽에서는 이 명제 판단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해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대우에 대한 것을 인지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순 명제, 그러니까 A면 B다, 뭐 이런 식의 단순 명제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복합 명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문제 들어가서 그것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A이거나 B이면 C이거나 또는 D다, 이런 식의 복합 명제 판단이 중심이 그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꼭 이 말장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것 이렇게 해서 쉽게 나오면 되는데, 이것 아니거나 저것이거나 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것이고 이것이고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 꼬여버리면은 어떤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먼저 정리를 조금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전체 그 개괄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그
그 언어 논리에서 이렇게 문장 생략하는 문제들이 이제 그 특징적인 것들이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이 그 네모 유형이라든지 또는 괄호 유형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거기에는 결론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잠깐 끼워 넣기식이라서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의외로 이게 오답률이 상당히 많은 유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끼워 넣기 문제라든지 결론 그 추론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이것은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함정에 대한 문제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심이 이제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 같은 것도 좀 유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문이 아무래도 짧으면 빨리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지문이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그 내용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자꾸 그 지문을 전체를 파악을 하지 않고 그 예항 끼워 넣기 1번을 먼저 대입을 해서 예항 대입하기죠. 그냥 쉽게 푸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자꾸 이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2016년 경우에서는 그렇게 긴 지문은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도 이렇게 적당량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제 큰 문제거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실 판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명목은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는데요. 그 사실 판단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판단 유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이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개괄적인 것은 이제 요렇고요. 한번 그 문제를 직접 확인을 해 가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유형부터 이제 보죠.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그 내용에 대한 사실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판단 유형이 이제 이렇게 중심인데 지문의 길이를 보면은 2번 지문보다는 짧지만은 대략적으로 요런 정도 지문이 되면 한 1,5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문단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지금 총 3문단이기 때문에 문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흔히 이 언어 논리 쪽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수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그 언어 영역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국어 영역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봤을 때 그 문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뭐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한데 사실상 문단의 개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정확히 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어떤 설명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행정관이 되어서 대민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술관이 되어서 그 직접적인 업무 상황에 대한 설명 그 안이라든지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써서 나가야만 보는 사람이나 또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또는 이해하는 사람이나 또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이 결제자의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이 문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두죠. 그럼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일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글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회복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쭉 흔히 나왔다면 그 실천 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 사회복지 문단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어서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글의 덩어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확실히 빠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1번 유형도 지문이 크게 세 지문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문단으로 그 문단 하나에 하나의 주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요, 청렴이란 하고 나와서 맨 처음에 그 청렴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갖다 첫 문단에서 다뤘죠. 두 번째에 대한 것이 이제 정약용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청렴에 대한 그 개념을 갖다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렴을 지키는 효과에 대해서 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파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글을 빠르게 읽어가는 사람들은 눈으로 쭉 일별을 하면서도 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자 읽기로, 예를 들어서 청렴은 현대사회의 좁게는 반부패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전체의 이 글의 덩어리 동일 주제에 의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은 쭉쭉쭉쭉 넘어가서 핵심만 착착 이렇게 잡아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갖다 읽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맥락 읽기라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나가면은 읽는 속도가 분당 한 보통 3,000자에서 한 5,000자까지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지문이라고 하면은 30초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지문 파악을 하는데 30초면 아주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단이 이제 요 정도 세 문단 정도이고 파악이 된다면 원래 한 25초에서 25초 정도면 적당하겠죠. 그러니까 지문 파악하는 데에서는 시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맥락 읽기를 핵심적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한번 그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그 연필로 한번 줄을 한번 치면서 보세요. 맨 처음에 청렴을 딱 잡아요. 밑줄을 치든 동그라미를 치든 그냥 딱 잡고, 이건 지금 청렴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글감 소재죠. 또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흔히 소재가 뭐냐? 그러면은 글감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소재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잡아놓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 개념을 반부패와 동의어, 이거 개념이구나. 그 다음에는 핵심이 투명성과 책임성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유학자에서는 마땅히 지켜야 될 덕목, 그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공적 업무라고 하면은 개인의 처세와 직결 탁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거죠. 눈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가서는 이제 앞에서 청렴이 잡혔으니까 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문단의 개념이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뭔가 앞에 있는 문단과 내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뜻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약용의 그 목민심서가 나왔죠. 그래서 목민심서를 딱 잡고 그 다음에는 목민관의 직무는 청렴없이 불가능 딱 넘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이익 넘어가고 남는 장사란 얘기죠. 그래서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 라고 해서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하고, 즉 목민관의 탐욕은 개인의 몰락과 가문의 불명예를 가져온다, 이 뜻입니다. 근데 목민관으로서 청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딱 또 넘어가서 두 가지 효과 딱 나오면, 첫 번째 긍정적 효과, 두 번째에서 자신에도 좋은 결과, 그 다음에 가문을 빛나는 영광,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맥락을 보고 착착착착 분해를 해서 내면은, 자 여기 1번 예양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이제 그 예양을 파악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목민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임은 나왔는데 당위론 차원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잡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핵심을 안 잡았으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그러니까 언어가 특히 이제 약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1번 같은 그런 저기에서, 당위론 차원에서 정당화했나? 그럼 또 들어가서 앞에서 보죠. 당위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물론 있어요. 당위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기존 학자들과 달리 이렇게는 있었지만은 이게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잡힌 적이 없죠. 그럼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청렴을 택하는 것이 이롭다는 공자의 뜻 아니었죠. 공자는 인이었죠. 분명히 앞에서 잡았을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렴한 사람은 욕심이 작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 아니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번을 보니까 백성에게 이로움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롭다. 분명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이게 있었죠. 핵심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 사람들은 금방 4로 탁 있습니다. 그리고 5는 이제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처세에 있어서 사유규율로 아니죠. 앞에서 사유규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농민관의 처신이었으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문 파악을 하지 않고, 즉 문단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예항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조그마한 사실을 보느라고 자꾸만 헷갈립니다. 그게 어디 있었지? 1번에서 그게 당위론 차원이었나? 쭉 또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보물찾기식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찾았기 때문에 2번, 3번 읽어도 내용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또 가서 또 살펴보고. 그러니까 탐욕을 택하는 것보다 좀 이롭다는 공자의 뜻이었나? 또 찾아보니까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이 낭비되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대개 언어 논리 쪽에서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람들 그 분석을 해봤을 때 거의 같은 현상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언어의 기본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 이것을 꼭 봐야 됩니다. 우선 전체를 착 봐요. 문단이 네 문단이죠. 문단이 네 문단이면 전체적인 주제가 넷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죠. 먼저 이거부터 파악을 합니다. 이제 이게 습관화되면은요, 눈으로 쫙 보고, 여기에서는 뭐 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주제 정리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옆에서. 자, 똑같이 한번 방법으로 보죠. 우선, 눈으로 쭉 보니까 청동전이 유통되었다 딱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원전 8에서 7세기 이후에 주나라에서 청동전이 유통되었다. 그러면 소재가 청동전의 유통과 중국에서 이거죠. 핵심은 청동전의 유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시황이 청동 엽정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금화와 은화는 아직 주조되지 않아서 지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지폐인 교자가 나왔고, 또 이 원나라에서 공식 통화로 삼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이게 뭐냐면은 쭉 봤을 때 이게 이제 화폐의 유통이구나, 이렇게부터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청동전이 나왔는데 금화나 은화는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폐가 필요했는데 지폐가 교자였다. 그러니까 청동전에서 지폐로 바뀌었는데 이 지폐는 교자였다. 이게 원나라 때이다 하고 머리에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글을 분해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검사나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그 분량이 한 2~3천 페이지는 일반적입니다. 들어오는 그 서류라든지 또는 탄원서라든지 또는 뭐에 대한 변론서라든지 등등등 이만큼씩 오는데 그 사람들 딱 그냥 한두 시간이면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읽고 그냥 대충 훑으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만 딱 가지고서 그걸 착착착착 잡아내거든요. 진짜로 빠삭이 합니다. 그것을 사법연수에는 가면은 읽기 연습 그 강독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걸 따로 배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언어 영역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 문단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럽의 발달 과정은 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금화가 자유롭게 사용됐다죠. 중국에서는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금은 아시아 통치자들은 금은 소중하다고 너무 여겼습니다. 그 대신에 지폐가 먼저 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금화의 등장과 유럽과의 다른 점 이렇게 차이가 딱 나오픈 저희가 되네요.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가 이제 저기 하는데 쿠빌라이 칸이 거래를 지폐로 하는 것으로 인상을 받았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 그건 그의 도장이 금이나 은 같은 권위가 있었다 이거죠. 칸에.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것들을 나뉘네. 지폐에는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좀 길기는 하지만 유럽 지폐는 민간 발행 어음이었고 아시아 지폐는 국가 발행이었습니다. 다르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럽 지폐와 아시아 지폐의 차이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유럽 왕들은 화폐라고 그 숫자를 적어놓고 강제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했었는데 이것이 17에서 18세기에 중앙은행이 성립이 되고 금을 보관하고 금 태환을 보장하는 증서로 그게 이제 화폐로 이어졌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동서양의 그 지폐의 그런 발생과 그런 서로의 그 유통의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금방 또 그걸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요. 예양에서 1번 널리 통용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그게. 금화가 저기 했기 때문에 지폐가 통용이 잘 안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폐가 중국의 일찍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3번에서 최초의 화폐는 네모난 구멍이 원형 엽전의 형태다. 아니죠. 청동전은 맨 처음에 청동전이 유통되었는데 그것은 저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네모난 구멍이 뚫린 원형 청동 엽전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청동전은 엽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막 헷갈리는 요소죠. 4번처럼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확실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도장 하나 찍어놓고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언어 논리 그 유형입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3번 유형 가보세요. 3번 유형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이제 광장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연습을 해두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4번도 똑같고요. 똑같은 이제 지문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많이 그전에는 이런 중간에 네모치기 아까 얘기했던 이 두 번째에서 했었죠. 네모나 괄호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놓고 또 결론 추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기를 하는 것이 그 전에도 몇 문제 나왔었는데 2016년에는 이게 상당히 세 문제인가 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여기도 문단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파악을 해 와야 됩니다. 정말로 그 여러분들의 습관이 잘못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끼워 넣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예항을 가지고 와서 앞뒤의 내용만 가지고 막 수로 끼워서 맞춥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임의 판단, 자기의 주관이 개입되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해줘야 돼요. 꼭. 그러니까 요 아무리 끼워 넣기 문제라 하더라도 내용 파악은 앞에서부터 되다. 왜?
전체 흐름에 대한 문제죠. 특히 끼워 넣기 문제는요. 여기 요 문제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이렇게 볼까요? 1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다시 1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끼워 넣기 문제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또 거의 끼워 넣기 문제 저쪽 뒤에 17번 문제로 가보세요. 17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모 끼워 넣기인데 뒤에 있죠.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게 결론 추론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끼워 넣기 문제가 중간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것은 이제 그 수능 스타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서는 결론 추론, 그리고 이 앞에서는 수능에서도 안 나옵니다. 끼워 넣기 문제는 흔히 이제 접속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 나올 뿐이고 내용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앞에서는 거의 다가 뒤쪽에 있습니다. 왜? 글의 전체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다 두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대학 가기 전에 공부했던 그 수능 같은 거 이런 것도 문제를 풀을 때 뭐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뭐 빨리 해서 그 특히 이제 얍세비로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끼워 넣는 것은 예양해 가지고 그 내용의 앞뒤만 보면은 충분히 안다. 수능은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언어 논리 쪽에서의 결론 추론에 끼워 넣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면은 거의 망합니다. 이게 풀리지도 않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다 딱 두세요. 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 거기를 보면은 첫 번째 이게 이제 일단 잡아봅니다. 어떻게 잡아오냐면 처음에 소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상의 원인을 찾는 방법 흔히 나왔죠. 최선의 설명을 이용해. 그럼 최선의 설명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원인이 이 원인이 그 현상을 일으켰다 하고 그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적 설명이다 이거죠. 아, 그래 머릿속에서 이것은 인과 설명에 대한 거구나. 그러면 인과 설명이 나오는데 이 인과 설명이 나오면 그건 틀림없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뒤에 예시가 나오겠죠. 그 인과 설명에 대한 뭐 여기서 이제 지구 조수 현상 이겁니다. 지구 조수 현상에 대해서 지구의 물과 달 사이에서 중력이나 자기력 같은 인력이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유독물질이 있고 지구를 누른다면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흔들거리면 지구 조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어떠한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결과, 인과 설명을 갖다가 지구의 조수 현상에 대한 것을 이제 끼워 넣었습니다. 예시로 들었죠. 그래놓고 세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은 순서로 좋은 설명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는 앞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지구의 물과 달 사이의 인력이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 또 물질이 지구를 누르기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 흔들거림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 그러면 이 설명들 가운데서 지구의 전체 흔들림 때문에 생긴다는 것보다도 물질이 지구를 누르기 때문에 조수가 생기는 설명이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따라서 조수 현상의 원인이 어떤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니까 일단 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번 예양서부터 보면 하나는 이게 세 가지가 딱 나왔습니다. 내용에서 그래서 내용 전체의 흐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맨 처음에 흔들림. 이거보다는 뭐가 낫는 것이냐면은 거기에서 나온 어떤 누르는 힘, 압력이죠. 그 압력보다도 이것이 낫고 압력보다도 더 적는 것은 인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요거를 내용을 갖다 찾으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같이 그렇게 답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지구와 달 사이에 누르는 물질보다도 결국에는 압력보다도 인력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 이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요, 이게 많이 헷갈리죠. 그렇게 돼서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체 개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 논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 기본적인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럼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핵심적인 것들 문제를 또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